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ETF를 소개드려 볼게요. 수익률도 높이고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2021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ETF 자산 증가 탑10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ETF가 대부분 포진되어 있죠. 예상했듯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랑 VO 그리고 IVV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QQ도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 XLF랑 VNQ, 요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XLF는 금융 섹터에 투자하는 ETF고 VNQ는 부동산 리츠 ETF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VNQ, 부동산 리츠 꼭 넣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VNQ 자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비중을 증가시켰냐 봤더니 SPY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VO랑 IVV가 높죠. 그거는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는 자산이 더 많은 거니까 우리도 SPY가 아니라 VO,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SPLG도 같은 거니까 그쪽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XLF랑 VNQ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으로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게 수익률이 좋았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2021년 ETF 투자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지수 추종도 많이 매수했지만 테마 혹은 섹터도 많이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21년도 수익률을 보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는 27%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100인 QQQ는 28%입니다. 섹터랑 테마를 보면 VNQ, 리츠 상품이죠. 36%의 상승이 나왔고 XLF, 금융주 투자가 3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지수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내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인데요. 앞으로 2022년도에는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은 금리 인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파월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될 겁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 파월의 청문회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 꼭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긴축,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락이 나왔죠. 그걸 달래듯이 우선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구적인 문제가 될 거라면서 아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망 문제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질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는 아직 계속될 거라 고 얘기하는 건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플레이션은 컨트롤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안에 잡아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도구를 여러 가지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금리 인상도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용될지는 제가 꾸준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미국 주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파월과 미국 대통령 바이든으로 인해서 방향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크게 3가지 꼭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공급망 이슈까지 해결이 될지,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중앙선거를 앞두고 정책 이슈가 부각될 건데요. 인프라 투자, 친환경 등 어떻게 해결할지입니다. 각 3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볼게요. 과거에도 금리 인상했던 시기가 있죠. 2016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0.5%였던 금리가 2018년 말에 2.5%까지 올랐습니다. 1년 반 동안 2%까지 금리를 올린 거죠. 시원하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러는 와중에 S&P 500도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잘 나가는 섹터가 있고 못 나가는 애가 있겠죠.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28% 상승하는 동안에 XLF 금융은 49%, 기술주는 39%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랑 금융이 크게 오르는 반면 부동산 리츠는 3.6%밖에 못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섹터는 좀 소외되니까 우리의 비중도 좀 줄여둘 필요는 있겠죠. 왜 리츠가 많이 못 올랐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은 이 이자를 먹고 사는데 이걸 더 이자를 줘야
되니까 내가 먹는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리츠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주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죠. 금융 섹터에 대해서 ETF 두 개를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당연히 주목해야 될 ETF는 금융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ETF가 있는데요. XLF랑 VFH입니다. 두 개를 간단히 비교해보면 상장일은 XLF가 상당히 오래됐죠. 98년도고 VFH는 04년도입니다. 자산 규모는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규모도 큰데요. XLF가 48빌리언 달러, VFH는 12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총 보수는 XLF가 0.12, VFH는 0.10,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투자 기업 수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내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XLF는 65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VFH는 392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XLF랑 VFH의 투자기업 탑5를 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XLF는 버크셔 회사가 12.9%, JP모건이 10.9%,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VFH는 JP모건이 2등이 아니라 1등이죠. 그리고 비중이 9.1%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웨이가 7.1%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락 등이 있습니다. 4개의 기업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직접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나 JP모건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업이면 우리는 중복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VFH가 392개 기업에 투자하는데 XLF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XLF는 65개 기업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ETF에 들어있는 차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VFH만 투자하는 기업 은 뭐냐 보면 코인베이스랑 실버게이트, 로빈후드, 랜딩트리 같이 실제 금융주가 아니라 코인과도 연관이 있고 그런 블록체인이랑 연관이 있는 혹은 주식 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확장된 투자가 VFH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금융이랑 증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XL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은행이랑 코덱스 증권이 있습니다. 요즘에 금융주 실적이 엄청나게 좋죠. 거기에 좀 편승하고 싶다 하면 코덱스 증권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금리 인상에만 온전히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텅 빈 미국 식료품점이라면서 인력난의 공급망이 불안전한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사는 메타버스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죠. 메타 플랫폼에서 애플 인력을 뺏어오려고 돈을 더 주기도 하고 애플에서는 보너스를 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고급 인력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인 광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백화점 업무를 친구가 소개해주면 $500를 지급하겠다. 월마트에서는 시급을 올려주고 확자금 지원도 해주겠다. 창고 근무 아마존에서는 $3,000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정시 출근만 해도 $1,000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등 정말 다양한 구인 광고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하는 건 당연히 사람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좋은데요. 운송수단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이라든지 드론, 물류 로봇 등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나 우리 배달해주는 이런 배달 같은 건 드론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다가오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무인 상점도 들어오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셀프 기능들이 다가올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조인데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테슬라에서 이런 걸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꼭지에 필요한 게 뭔지 ETF로 찾아보겠습니다. 인력 부족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ETF 첫 번째는 로봇 분야입니다. BOTZ라는 ETF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가 2.56빌리언 달러고 총 보수는 0.68%입니다. 보수가 좀 높은 편이죠.
투자 기업 수는 39개인데 그 중에 5개 기업, 탑5 기업의 비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1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등은 키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일본 기업입니다. 자동화 장비라고 하면 센서와 비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정밀한 센서를 개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ABB, 인투이티브, 그리고 환학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넘어가 보면 DRIV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1.43빌리언 달러고 총 보수, 이것도 좀 높죠. 이렇게 테마 ETF에 들어가면 보수가 좀 높아집니다. 0.68%고 투자 기업 수는 76개의 기업에 투자합니다. 아래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마소, 애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역시나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나는 이런 ETF에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송 관련해서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야후 파이낸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산업별로 고용 성장 추이를 봤더니 원래 2021년도 고용이 안 되니까 다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맨 밑에 보면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인력이 너무 필요했고 돈을 더 주고서라도 고용을 늘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창고 및 보관 고용에 대한 추이를 봤더니 코로나 이전을 진작에 회복을 했고 18만 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 창고랑 보관 쪽에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운송 관련돼서 2021년에 조용히 성장이 일어났는데 2022년도에도 이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ETF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류창고 리츠 ETF가 있습니다. INDS라고 있는데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죠. 0.46빌리언 달러입니다. 총 보수는 0.6%, 투자 기업 수는 18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물류창고 리츠,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운송하면 대표적인 ETF인데요. XT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0.87빌리언 달러고 총 보수는 0.35%, 투자 기업 수는 51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우버, 커비, 리프트, 델타, ALK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 6월부터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긍정보다 부정이 역전된 건 오래됐고 긍정도 40%를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이든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바이든 예산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예산안은 절반까지 깎으면서 절충안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포기 못하는 공약들이 있죠. 예산안 탑4를 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돼서는 550빌리언 달러 유지를 했죠. 그리고 육아랑 양육에 있고 세 번째로 자녀 세금이랑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택 공급에 대해서 150빌리언 달러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친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크게 네 가지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재생에너지 확대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에 포커스를 맞출 걸로 보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력 채용을 30만 명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차 보조금 확대인데요. 이제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서 전기차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기버스랑 트럭 신규 도입에 대한 게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정책 이 네 가지 꼭지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청정에너지가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전기, 그리고 전기 부품 및 장비에 대한 거,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요. 관련된 ETF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이랑 풍력 에너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포커스를 맞춘 만큼 ETF가 적죠. TAN이랑 FAN, 그리고 EDEN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소 중립에 대한 건데요.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중립을 위한 ETF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꼭지로 보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ETF 영상 올린 게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ETF 두 개를 뽑자면 청정에너지 쪽에서는 ICLN ETF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5.18빌리언 달러로 높은 편이고 두 번째 태양광 쪽에서는 TAN ETF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2.4빌리언 달러 반 정도 되죠. 투자 기업 수는 44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ETF에 모두 담고 있는 그리고 탑5에 들어가는 기업 하나가 있죠. 엔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죠.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지 않는,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직접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만큼 등락폭이 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엠페이지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좀 그 분야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요 두 개의 ETF 중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바이든의 정책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겠습니다. 2021년 동안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202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3% 정도 됐는데 6%까지 올라온 겁니다. 중국은 지금 20%까지 올라와 있는데 미국이 좀 늦은 편에 속하죠. 앞으로 미국의 이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직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ETF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있고 해외에서는 LIT ETF가 있습니다. 본인 성격에 맞게 나는 중국이 싫다 그러면 해외 LIT를 투자하셔도 좋은데요. 여기에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40%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ETF를 정리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파월과 바이든의 행보가 중요하게 작용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금융주, 미국 대선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주, 인력 부족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운송 관련된 산업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된 ETF들은 이렇게 표기해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